안녕하세요. 리더포비아의 저자 정인호입니다. 저는 현재 GGL 리더십 그룹의 대표이자 경영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GL 리더십 그룹은 현재 15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강양은두가 컨설팅, 벤처기업의 사회이사, 스타트 기업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1년에 한 200회 정도, 지금까지 한 3,000회 정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리더포비아를 비롯해서 총 16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컬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포비아라는 그 리더와 공포증의 그 합성어로 리더라는 자리를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 다양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이 리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요.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한 80%가 리더포비아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직장인만 이런 리더포비아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중학생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K-POP 아이돌 그룹 구성 변화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아이돌 그룹에서 리더가 중심을 잡고 팀의 정체성과 분위기를 조율하면서 팬들과의 대외적 소통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근데 최근에는 베이비몬스터, 블랙핑크 등 다양한 그룹에서 리더 포지션을 제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 누굴 먼저 찾을까요?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그의 책 희생양에서 공동체는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희생양은 고대 사회에서 동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그 리더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조직 내에서 갈등과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 해결 과정에서 리더 자신이 심리적 고립을 겪고 희생양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포비아의 뿌리이기도 하죠. 리더는 끊임없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기대 사이에서 폭력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는 자신의 직책을 두려워하고 그 직책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한 리더가 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리더일수록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리더는 가끔 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오히려 지나치게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신념이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서 책임을 떠안게 되죠. 어느 교장 출신의 교육센터 김 원장님이 딱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김 원장은 강사의 질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강사가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김 원장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몇 달 뒤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했고 결국 김 원장은 전체 수강생의 이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라 한 건데 결국 조직도 망치고 사람도 그 기회를 망친 셈이에요. 자,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조력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력자 증후군은 남다른 직업 정신과 사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생겨서 남의 일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운 문제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요즘 조직에서 G세대 리더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뚜렷하게 발견되곤 합니다. G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SNS와 함께 자라왔으며 사회적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온라인에서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에서 갈등을 피하고 늘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경계인이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은 리더가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도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팀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스스로 감정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과잉에 몰두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 특징 중에 하나, 낙오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그 스펙 관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이력서 항목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경쟁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에서 마주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인턴 경험, 봉사를 비롯한 대외 활동은 성공을 위한 준비물이 아니라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준비 과잉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입사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하곤 하죠. 준비 과잉과 동시에 요즘 세대는 결정 회피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창업이나 해외 취업,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도 도전적인 진로를 꿈꾸면서도 그들은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실패를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또는 구조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망이 미약한 상황에서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딜버터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미국 작가 스콧 애덤스의 만화 딜버터는 1989년 4월부터 연재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 65개국에 25개 언어로 이 번역이 출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창의성을 과감하게 발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인정을 더 받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인재들이 과연 성진이나 개인 경력 개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딜버터라는 주인공의 IQ가 170인데 그 170이라는 IQ를 표현하지 못하고 IQ 한 10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일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사들이 시키는 일,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도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맞게 되죠. 그래서 승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뛰어나고 도전적인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범용적이고 현실적인 일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승진한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의 디지털 사회는 요즘 세대를 매우 고립된 집단으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학 강의실의 풍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명의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몰입한 채 침묵만 흐릅니다. 소셜미디어는 연결과 융화성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관계의 수는 대폭 늘리는 반면에 인간관계의 질은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몇몇 가까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고립과 함께 자기 정체성과 자신감의 약화를 심화시킵니다. 세대별 커리어 인식에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에서 오래 남아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성공 방식이었죠. X세대는 회사 밖에서도 의학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통해 커리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들에게 일은 곧 정체성이자 커리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의 조직에 인생을 걸기보다 조직 바깥에서도 자신의 가능성과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선택지를 넓히려는 뺀잡너 전략을 취하는 거죠. 앞세대가 하나의 길을 깊고 넓게 다졌다면 요즘 세대는 여러 갈래의 길을 나누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일에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런 정체성이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요즘 세대에게 커리어란 기업이 주는 명함이 아니라 내가 쌓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 위치보다 시장에서의 이동 가능성을 더 중시합니다. 예전에는 몇 년차 대리, 어느 회사의 팀장이 그 정체성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그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즉 조직 기반 커리어에서 개인 기반 커리어로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리더라는 자리가 두려운 이유가 명확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한 조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며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세대는 이를 성진이라기보다는 속박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을 책임 회피형 제도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책임 형태를 바꿔서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조직에 대한 책임보다 스스로의 삶과 커리어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더 중시합니다. 즉 조직을 위해 헌신하라는 구호가 아닌 내 커리어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계하라는 명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65%, 중학생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에는 성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외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 혼자 하는 행동에 대한 불안이 상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잉 보호를 받은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는 낮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결정 회피 경향이 굉장히 높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 회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보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누군가 항상 정답을 제시해 주길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학령기 후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까지 쭉 연결됩니다. 너의 세상을 바꾸라의 저자 마이클 응거와 실제로 회복 탄력성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고통의 경험 없이 절대 길러줄 수 없다고 말이죠. 가정과 학교는 실패를 교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재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에게 왜 못했냐 라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칭찬 스티커보다 실패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 스티커를 주는 것처럼 실패했을 때 실패 스티커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칭찬 스티커가 아이들 역량 향상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칭찬 스티커가 강하게 남용될수록 아이는 도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 스티커, 즉 보상만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반면 실패 스티커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헬리콥터식 양육은 정답을 빨리 찾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정답이 없는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힘을 자라게 해주죠. 이게 왜 안 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를 네가 다시 한번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으로 아이의 문제 재구성 능력을 키워주고 암기형 과제보다 탐구형 또는 프로젝트형 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질문에는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일단 자막을 한번 보시고 다음지 4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필요성 분배, 2번 실적에 따른 분배, 3번 평등 분배, 4번 노력에 따른 분배.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자, 이를 다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2번 실적에 따른 분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함을 결과 중심의 보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관념은 특히 중장년층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해당 조사를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수도권 소재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신 것처럼 3번 평등 분배가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를 본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와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의 공정함이란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이었고 그 성과는 노력과 능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더 잘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지 않냐 라는 이런 가치관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 경쟁적 교육제도, 취업시장의 구조와 맞물려 오랫동안 작동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선 스펙으로 줄 세워지고 기업에서는 실적으로 성과평가받는 일련의 구조는 모두 이 사고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과보다는 시작점의 차이, 경쟁에 들어서기 이전에 불평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의 돈줄 인맥도 없어. 사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스펙을 쌓을 기회도 공정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압도적인 환경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들은 성과의 결과가 정의로운 보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 환경의 복합물이라고 느낍니다. 경쟁의 시작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 결과도 공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세대는 강한 횡렬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직적인 위계보다 같은 선상에 있는 관계를 더 선호하고 공정함에 역시 균등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단독으로 상을 받거나 인정받는 일이 생기면 집단 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쟤 뭐야? 왜 쟤만 받아? 라는 시선이 표창받은 당사자에게는 외로움과 부담을 주고 나머지 직원에게는 배제된 느낌과 상실을 줍니다. 때문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장기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대학에서는 팀플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근데 팀플이 협력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리더 한 사람에게 과하게 몰리는 경향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창시절 팀 프로젝트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체득한 리더 회피 경향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조직에서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것을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리더의 책임은 무겁지만 권한은 제한적이고 성공해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죠. 더군다나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이런 희생과 감정 노동을 수반하는 자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팀 프로젝트를 통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 학습은 리더 포비아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전 세대 심지적 경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협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디자인 회사인 이 아이디오는 No Genius Alone, 혼자 천재는 없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급진적 협업을 조직의 기본 규범으로 둡니다. 프로젝트는 항상 다양한 전공자들, 예를 들면 인류학자, 엔지니어, 경영학자,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등이 섞인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을 갈등이 아니라 창조의 자극으로 다루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오는 직무보다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성과 중심이 아니라 협업 태도 중심입니다. 프로젝트 팀장도 경험이 많거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리더로 뽑지 않습니다. 도전의식이 뛰어나며 경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를 보면 모두가 리더처럼 보입니다. 형식적인 리더일 뿐 모두가 리더라는 자세로 활동하는 거죠. 아이디오에서 이런 경험을 한 의사인 직원은 어느 정도 경험을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디오에서 계속 머물러 일하기를 원합니다. 협업이 주는 가치에 매료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집단 소속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지역 출신인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통념이나 외부 기준이 아닌 스스로 설정한 가치와 선택이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은 점점 세밀하고 정교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대학이라는 이름이 정체성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 더 나아가 어떤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학과보다 세부 전공, 전공보다 취향 기반 커뮤니티가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같은 전공자보다 같은 게임을 즐기거나 같은 취향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 더 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성세대가 굵은 소금 같다면 요즘 세대는 맛소금 같습니다. 짠맛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그 맛을 드러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굵은 소금은 크고 투박하며 한꺼번에 많이 쓰이지만 맛소금은 정교하게 분쇄되어 더 섬세하게, 더 조밀하게 맛을 냅니다. 요즘 세대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적인 소속으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대에 이제는 하나하나의 취향과 관심, 경험이 촘촘히 쌓여 그 정체성을 이룹니다. 요즘 세대는 오프라인 팀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 단위의 협업관계, 관심 기반 네트워크 등에서도 자유롭게 연결되며 각 집단에서의 소속감의 강도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예컨대 어떤 집단에서는 정서적 친밀감이 우선시되고 다른 집단에서는 전문성과 생산성 중심의 관계를 맺는 시기입니다. 소속의 방식이 분산되고 다층화된 시대, 이들은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조립식 소속의 세계관은 리더라는 단일하고 고정된 역할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특정 역할을 오래 수행하는 것,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것, 명확한 위계를 전제로 한 관계는 이들의 감각과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리더십 역시 유연하게 순환되거나 과업과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분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닌 선택되고 조율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처럼 요즘 세대는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며 고립을 원하지 않지만 소속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단일 소속의 정체성을 온전히 의탁하기보다는 다양한 소속을 조립하며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삶을 설계합니다. 그 결과 리더십 또한 강요되기보다는 선택되어야 할 것이고 관계의 질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소속감은 곧 리더 포비아로 이어지는 딜레마를 낳게 됩니다.
이번에는 책을 보고 좀 해볼까요? 제 책에 보면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도와 긴급도의 디멘션을 해서 그 4가지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A 영역은 중요하면서 긴급함, B 영역은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음, C 영역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음, D 영역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가지고 일의 순서를 정하곤 합니다. 어떤 순서로 일을 정해야 할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최고 경영자나 리더십 과정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대부분은 A, C, B, D 순서로 정하곤 합니다. 일의 긴급도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순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리더는 결국 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A 영역, 즉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 영역의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리더는 시간에 쫓기고 조직은 위기 대응형 문화에 빠집니다. 주도권을 잃은 시간은 리더십을 흐리게 만들죠. C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여기에 시간을 소진합니다. 전화나 상사 보고 갑작스런 외부 미팅처럼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에 파묻히게 되면 정작 중요한 전략적 결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 결과 리더는 정신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바쁘게 일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오늘 뭘 한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진짜 변화를 만드는 일은 대부분 B 영역, 즉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B 영역은 조직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됩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 수립,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혁신, 핵심 인재의 육성과 피드백, 조직 문화 혁신과 같은 일들은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뒤로 밀리곤 하죠. 그러나 리더가 B 영역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조직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과자나 잠재력 있는 인재는 리더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더 큰 기회를 설계할 여유조차도 사라지게 되죠. 특히 요즘 세대는 단기 성과 중심의 문화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단기적 수치에만 집착하는 리더십은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조직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리더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단순한 지시는 설득력을 있습니다. 대신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리더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B 영역의 가치를 일찍이 간파한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의 20% 룰, 3M의 15% 룰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B 영역의 활용에 배려한 시간, 당장 수치에 집착하지 않는 환경, 실패가 용인되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보장될 때 구성원은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위한 실험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B 영역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 얼마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구성원을 전략적 파트너로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조직 문화의 바로미터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는 미세대, 미이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세대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등장했고요. 당시 베이붐 세대 이후의 젊은 층의 전통적인 공통체 가치보다 개인의 욕망과 자아실현, 자기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미세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지 반복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일상화된 형태로 재등장한 것이죠. 요즘 세대는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개별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지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답게 살기, 내 페이스대로, 내 삶은 내가 정한다. 한때 유행했던 욜로와 같은 문화가 널리 퍼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기업 현장에서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의 미션이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요즘 세대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일이 정말 내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를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이른바 3요 세대입니다. 단순한 보상이나 명령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어렵고 업무의 의미 부여와 이 자율성 보장 같은 이런 핵심 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미점은 미세대 세계관을 설명하는 개념적 툴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비판적 프레임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인식의 틀입니다. 판단 기준은 외부 규범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괜찮은가로 귀결됩니다.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론적 천동설인 거죠. 미점의 특성은 긍정적 개인주의입니다. 이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나는 다르다는 감수성이 타인의 삶의 방식도 존중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선택을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경계를 인정하는 문화가 장착됩니다. 이는 성별, 정체성, 직업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최근 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잡 크래프팅은 조직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스스로 의미 있는 일로 전환하는 능동적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되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의미 체계를 세우는 실천입니다. 그들은 직무를 정해진 틀로 보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구성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즘 세대는 더 이상 노력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진화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쟁이나 승부를 통해 얻는 결과보다 자신의 삶의 질이나 과정 속에서 의미를 더 중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할수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 외적 보상보다 내적 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더 이상 일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팀원이 자율적으로 일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퇴사 시대, 노바디 워크, 디지털 노마드 등 자기 결정권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아웃은 단지 개인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는 조직 구조가 개인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번아웃은 조직이 책임지고 예방하고 개입해야 될 과제입니다. 번아웃을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업무에 대한 통제감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거나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시간,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확보될 때 심적 안정감은 높아지고 일에 대한 몰입감과 지속 가능성 역시 크게 향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기업들은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해 구성원들에게 많은 자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를 늘려주거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서 번아웃을 예방하고 창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멘탈 케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바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 확신, 일의 목적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적 탈진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내적 보상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내적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고 번아웃에 대한 저항력도 높습니다. 백년간 수요 중심의 의료 서비스라는 획기적 마인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국의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루 업무 중 단 20%만이라도 가장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에 사용한 의사들은 번아웃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완벽히 보람차지 않더라도 그중 일부라도 스스로 의미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정신적 탈진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죠. 글로벌 회계 컨설팅사인 딜로이트가 44개국에서 약 한 2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전 세계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MZ세대의 약 한 86%가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맞지 않는 과업이나 고용주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리더란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필요할 때 개입하는 가이드형 리더십이 바로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즉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되 통제하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기보다 옆에서 길을 함께 걷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리더는 팀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방향이 우리에게 맞을까? 이 선택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일까를 함께 탐색하도록 돕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리더가 모든 답을 알고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함께 방향을 정하고 탐색하는 힘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신뢰는 도움을 작동시키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더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말하면 그것은 순수한 제안이 아니라 간섭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진심일까? 이 정보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방어적 태도가 먼저 작동하게 됩니다. 신뢰는 내가 어떤 생각, 감정 혹은 부족함을 드러내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낮춰보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신뢰가 형성된 조직은 직원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지대가 보장된 환경입니다. 리더는 신뢰 기반이 없이 도움을 제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과정 컨설턴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형 리더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요. 리더는 문제의 정답을 제시하는 해결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해결사 역할에 머물게 되면 구성원은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해결사 리더십은 반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리더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는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고 리더도 지치고 구성원도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죠. 따라서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은 과정 컨설턴트, 즉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단 의사소통의 과정과 관계의 맥락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정 컨설턴트의 핵심은 겸손한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같은 접근 방법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문제를 공동으로 탐색하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칭찬 샌드위치를 피드백 방법으로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 칭찬 샌드위치란 칭찬, 문제, 지적 및 개선, 격려의 순서로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의 성과 관리,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칭찬 샌드위치는 말 그대로 비판을 긍정의 언어로 감싸는 기술입니다. 단점만 지적하게 되면 상대방은 반응하지만 칭찬과 함께 전달하면 더 열린 자세로 개선점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칭찬 샌드위치는 극복이 있는 이상적인 도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내 노력은 칭찬했지만 나의 아이디어는 칭찬하지 않았어. 내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뜻일까? 또한 회사원은 회식 자리에서 또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발표를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그 말이 너는 이 회사에서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분명 칭찬을 들었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세대가 권위 있는 인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때 단순한 조언으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들에게 비판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평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건설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신뢰라는 심리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판은 적극적인 위협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피드백이 진전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의 내용보다 먼저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게 아니구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런 안정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의 내용이 곧 의도와 일치하고 듣는 사람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잘 포장된 메시지가 아니라 안전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손실과 획득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민감할까요? 인간은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현상은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더 행복한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인간의 뇌가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진화적으로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실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도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은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며 도전적인 자극보다 회피 반응을 우선시하도록 작동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만이 제시한 그 전망 이론에서도 동일한 크기의 이익과 손실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비대칭적이며 손실은 이익보다 약 2배 이상 큰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기업과 조직의 동기부여 전략 및 보상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실제 실험에서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A집단과 B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A집단은 생산량이 목표를 초과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구조였고 B집단은 상여금을 먼저 주고 생산량이 목표를 밑돌면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집단의 생산성은 약 한 4에서 9% 증가한 반면 B집단은 한 16에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B집단에서 더 큰 생산성이 나온 이유는 바로 상여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실험에서 A집단은 상여금을 획득하는 방식이었고 B집단은 상여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명 줬다 뺏어라 전략이죠. 사람들은 획득의 기회보다는 손실을 피하는 데 더 큰 관심과 동기를 느낀다는 사실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현대 크리에이터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동반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까지 다양한 SS를 운영하면서 월 한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31살의 크리에이터 K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얻어지는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창출했고요. 이렇게 만든 수익 파이프라인만 10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에 영상 5개를 올렸을 때 반응이 없어서 유튜브를 한 달 동안 쉬었어요. 그 시간 동안 영어권 타깃을 목적으로 영어 채널에 집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채널의 구독자가 100명이 된 거예요. 저는 구독자 100명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영상을 올렸습니다. 100명이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어설퍼지만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100명한테 감사해서 그들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1000명이 되게 되었고 1000명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10,000명이 만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한 10,000명 정도의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딱 올렸을 때 반응이 바로 오길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현타가 오거든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100명을 실제로 여기 데려다 보십시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을 낮추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성장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퀀텀 점프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퀀텀 점프라는 것은 어떤 개가 작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갑작스럽고 비약적인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K 대표의 이야기처럼 초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축적의 시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복이 쌓이고 꾸준한 시도가 계속되면 그 안에 담은 작은 메시지가 서서히 응축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른 궤도의 도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 단계부터 큰 반응을 기대하고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현실은 다르죠. 동반 향상도, 리더십 발현도, 개인의 성장도 모두 퀀텀 점프를 기다리는 축적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대감을 낮추는 겸손함,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일관성, 그리고 작은 노력이 내일의 도약을 만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말이 안 통해. 답답해 죽겠어. 세대 차이는 인간이 생존한 세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세대가 다르다라는 인정하는 것부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본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는 리더가 정답을 제시할 수도 정답을 갖고 있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과 팀원들과 같이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내비게이션 리더십이라고 했죠. 프로젝트형 리더십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함께 탐색하는 리더십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리더를 받아들이는 이런 두려움 현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언어로 다르게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 긍정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바로 리더십은 그런 이정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